AI 제품 디자인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은 구글의 인간 중심 AI 가이드북 페어의 첫 번째 챕터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면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용자의 진짜 필요를 어떻게 찾고 또 성공이라는 걸 어떻게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생각해보면 예전 제품들은 딱 정해진 기능만 수행했잖아요. 근데 생성형 AI 시대가 오면서 제품이 할 수 있는 일의 경계 자체가 사라져버렸죠? 이건 그냥 작은 변화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뜻입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진짜 어려운 문제가 시작돼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건 뒤집어 말하면 사용자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 무한한 자유가 어쩌면 새로운 위험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의 전통적인 제품은 잘 닦인 고속도로 같아요. 목적지가 명확하죠. 반면에 오른쪽의 생성형 AI는 길이 아예 없는 광야에 가깝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탐험하면서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나가는 여정인 셈이죠. 자, 그럼 이 광야 같은 AI 제품 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구글 가이드북이 제시하는 첫 번째 원칙은 아주 명확합니다.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진짜 문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코드를 한 줄 짜기 전에 우리가 대체 누구를 위해 뭘 해결하려는 건지부터 정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AI 프로젝트는 사실 이 갈림길에서 시작해요. 우리 기술 진짜 좋은데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사용자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까?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죠. 이 가이드북은 망설임 없이 후자를 선택하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기술은 그저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가장 뼈아픈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잠깐만, 근데 이 문제 꼭 AI로 풀어야 해? 하고 말이죠. 가끔은 최신 AI 기술보다 그냥 간단한 해결책이 훨씬 나을 수도 있거든요. 모든 문제에 AI라는 망치를 휘두를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깊게 파고들어야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얼마나 보편적인지, 또 사용자 그룹에 따라서는 어떻게 다르게 겪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배경에는 어떤 사회 기술적인 맥락이 있는지. 이런 깊이 있는 이해가 없으면 자칫 소수의 사용자만을 위한 반쪽짜리 솔루션을 만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AI를 도대체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구글 가이드북이 제시하는 핵심 해결책이 나옵니다. AI의 행동을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규칙집을 만드는 거죠. 예측 불가능한 AI를 제어하려면 우리한테도 뭔가 새로운 도구가 필요하겠죠? 구글은 이걸 규칙집이라고 부릅니다. AI가 제멋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유용한 상호작용에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일종의 가드레일을 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핵심 개념인 상호작용 디자인 정책의 공식적인 정의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만들 AI의 헌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AI 헌법은 크게 5가지 핵심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사용자와 AI가 만나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인지 찾아내고요. 둘째와 셋째, 바로 그 순간에 AI가 해도 되는 행동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겁니다. 넷째, AI가 좀 애매하거나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행동할지 그 불확실성 임계점을 정해두고, 마지막으로 어떤 위험이나 취약점이 생길 수 있을지 미리 파악하는 거죠. 이 5가지가 바로 AI의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뼈대입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이 헌법은 어느 한 팀이 독단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UX 디자이너, PM, AI 연구원, 엔지니어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각기 다른 관점들이 모여서 부딪히고 조율되어야만 비로소 균형 잡힌 강력한 정책이 탄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규칙도 세웠겠다. 그럼 우리가 만든 AI가 잘하고 있다는 건 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의 초점을 성공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지표를 넘어서서요.
AI의 좋음이란 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죠. 예를 들어 새로운 그림의 영감을 얻고 싶은 화가에게 좋은 AI 결과물은 기발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걸 거예요. 하지만 팩트체크를 하는 기자에게 좋은 결과는 오직 100%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여야만 하겠죠. 이처럼 맥락이 성공을 정의하는 겁니다. 이 문장이 진짜 핵심이에요. AI는 완벽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종류의 실수는 용납할 것인가를 전략적으로 결정해야만 합니다. 올바른 결과를 얻었을 때의 이득과 틀린 결과를 냈을 때의 위험 사이에서 현명하게 줄타기를 해야 한다는 뜻이죠. 런이라는 앱의 예시를 보면 이 절충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정밀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면 아주 정확하지만 맨날 가던 익숙한 코스만 추천받을 수 있겠죠? 반대로 재현율을 높이면 와, 이런 것도 있었어? 하는 새롭고 신기한 코스를 발견할 수 있지만 가끔은 좀 엉뚱한 추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용자 경험을 우선할지 이건 결국 선택의 문제인 거죠. 결국 성공은 숫자로만 잴 수가 없어요. 모델 성능 같은 정량적인 데이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용자가 이걸 쓰면서 와, 진짜 만족스럽다, 이거 정말 유용하다 라고 느끼는 정성적인 피드백이 없다면 그건 반쪽짜리 성공일 뿐입니다. 이 둘의 균형이 진짜 성공의 척도인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인데요.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AI 제품을 출시하는 건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AI는 한 번 만들어두면 끝인 코드가 아니라 사용자와 함께 계속 배우고 진화하는, 뭐랄까,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기 때문이죠. 플래너리픽이라는 가상 앱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 디자인 정책을 보면 성편견 같은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미리 막을 수 있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예를 들어 입력에 성별 용어가 없으면 무조건 성중립적인 표현을 기본값으로 쓰도록 못 박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결과물이 공격적이라면 아예 보여주지 않고 다시 시도하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모델 드리프트라는 아주 까다로운 복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성껏 만들어 놓은 규칙집을 AI가 무시하기 시작하는 현상이에요. AI가 계속해서 사용자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우리의 초기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플래너리픽 앱을 생각해 볼까요? 만약 대부분의 사용자가 여자아이 파티를 계획할 때 분홍색을 연결해서 사용한다면 AI는 자신도 모르게 파티는 분홍색, 분홍색은 여자아이라는 편견을 학습할 수 있어요. 성중립을 지키라는 우리의 초기 정책이 사용자의 편향된 데이터에 의해 서서히 오염되는 거죠. 이게 바로 모델 드리프트의 무서운 점입니다. 그래서 책임감 있는 AI 제품을 유지하려면 이 순환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만 합니다. 정책을 만들고 출시해서 모니터링하고 거기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다시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이 끊임없는 노력이 필수적인 거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은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AI는 매 순간 배우고 있습니다. 과연 당신은 AI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AI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결코 가볍지 않은 책임의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구글의 페어 가이드북 첫 번째 챕터를 바탕으로 재구성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